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주제는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영화 미 비포 유에서 보는 내 삶의 결정권이라는 주제예요. 영화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영화 혹시 미 비포 유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미 비포 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존엄사를 다뤘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선택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버스 탈까 택시 탈까 뭐 짬뽕 짜장 갖고도 고민을 하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 밑에서 태어나냐. 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내 죽음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편하게 죽고 싶다. 존엄사.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사전연명 의료의 그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선택을 요구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 또 쭉 나가다 보면 어떻게 죽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해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최대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삶에 대한 의무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정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어깨 아래로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사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존엄사가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안락사와 존엄사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안락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스위스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조력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요. 이 위리. 왜냐면은 이 주인공 이름이 위리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살았던 삶이 아니거든요. 내 몸이 못 쓰고 다 진짜 마비가 돼서 거기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내 삶을 내가 어느 시간에 끝내겠다. 나 이렇게 삶을 사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한 선택이에요. 내 삶을 내가 목숨을 끊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위리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해요. 네, 그 예전에 행복전도사 기억나실 거예요. 최윤희라는 행복전도사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TV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막 강연도 하고 그러셨어요. 한때 되게 많이 인기가 급부상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살하신 거예요. 동반 자살을 했어요. 네,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유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입원해서 그 주렁주렁 달고 있는 링거 이것도 맞기도 싫고 그다음 매일매일 통증이 정말 700가지 통증. 우리 여기 조그마한 바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분은 700가지의 그 고통을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희 아빠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가족이 아픈 걸 보는 것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얼른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 그 괴로움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그분이 느낀 거잖아요. 최윤희 이 행복전도사님. 그래서 이분이 남편과 같이 동반 자살을 합니다. 남편이 도와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떠들썩했어요. 네. 그래서 동반 자살했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존엄사라는 법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존엄사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안락사. 이건 이제 의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가 실제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의사가 직접 뭐 주사를 놓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시행을 한 나라도 있고 또 의사가 다 준비를 해줘요. 그 약을 먹고 내 스스로가 약을 먹고 죽는 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의사가 도와줘서 최후로 이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스위스, 대표적으로 스위스. 스위스는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까지 받아줘서 거기서 이제 하죠. 한국에도 2명 정도 되신, 2명이 그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선택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사람들이 사인하고 있는 거 연명의료. 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사인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뭐 김할머니 사건이라든지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든지 그거는 따로 또 다뤄야 되니까 그거는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국민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나라가 받아줘서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많은 분들이 이 사인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명의료라는 거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공호흡이나 이런 걸 하고 링거를 꼽고 그냥 생명만 연장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는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런 걸 난 하지 말아다오. 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는 편하게 진통제라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병원에서 처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CPR이라고 하죠, 일명. 그럼 이게 거의 한 2~3시간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올라타서. 그래서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땀을 막 엄청 흘리잖아요.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하면서 많이 튀어나온대요. 뭐 피도 토에 나오고 침도 나오고 이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코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도 고통스럽고 네, 그것도 고통스럽고 연명의료 하는데 또 많은 비용도 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위안을 많이 얻은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예,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잖아요. 네, 200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항상 살아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 연명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닥쳤을 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나는 그냥 죽게 내버려 다오. 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택했다고 뉴스에 또 크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존엄사 논란이 또 엄청나게 또 급부상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예요. 연명의료는 소극적 안락사. 그거 소극적. 그러니까는 환자나 가족 요청에 따라서 연명에 필요한 영양 공급은 해주지만 인공호흡이라든지 CPR이라든지 거부하는 거. 요거는 소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사전연명 의료 이거는 소극적 안락사에 속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있었어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거기에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여원장이 나와요. 드라마에서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여기서 이 소극적 안락사를 선택을 해요. 이 여원장이. 그 여원장이 아마 무슨 폐암인지 뭐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죽는데 그 한석규가 먼저 살려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내 뜻은 연명의료니까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가게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실제로 그게 이렇게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래서 뭘 뺍니다. 뭐 주사 이제 그만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드라마 역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관계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맞춰요. 그래서 이 원장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요. 헤어지는 거는 슬프지만 죽는다는 건 어쩌면 그리 슬픈 일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막 죽는 것보다는 내가 내 삶을 결정을 하고 정말 좀 편안하게 뭐 가족과 함께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슬프지만 남은 사람은 슬프죠. 그 고인이 갔기 때문에 슬프지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괴롭게 막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게 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 비포유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존엄사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SBS의 취재 파일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찬반 논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목숨을 내가 끊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자연사로 죽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태어나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지만 가는 거는 내가 내 의지로 가고 싶다. 이거는 괜찮다. 이런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이 맡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튼간에 아까 주인공이 말했듯이 사는 동안은 최대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 되고 막 열심히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루하루 잘 선택하면서 충실하게 내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 모두가 적극적인 삶을 선택을 해요. 사실 누가 이렇게 놀고 싶고 뭐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주인공도 자신이 정말 이 아래로 어깨 아래로 마비가 됐고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정말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바로 폐렴이 돼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막 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삶은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래 병원에 가고 이것도 내 삶을 즐길 수 있어라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주인공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사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이 미 비포유 뜻은요, 너를 만나기 전에 나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그 사고 당하고 나서 굉장히 까칠해졌어요. 보통 우리가 아프면은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이 아래로 엄청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까칠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기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모든 영화는 러브라인이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존엄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 또 연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여자 주인공에서 이 남자를 만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대비적인 얘기 나오고 그래서 너를 만나기 전에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지만 너를 만나고 난 후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me before you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거죠. 좀 이렇게 그냥 좀 사랑하며 살고 좀 고통스럽지만 병원 가서 진료받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 인생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인생과 지금 내 이 마비가 된 이 인생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영화는요, 조조 모예스라는 영국 작가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거고요. 배경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작은 했지만 배경은 영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쭉 이제 그 순서는요. 그 영화 줄거리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루이자라는 여주인공과 윌이라는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또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있겠죠. 부모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역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영화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6년 동안이나 일했던 카페에서 잘려요, 여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 패션 공부라든지 다 포기하고 집안을 먹여 살려요. 한마디로 가장이에요. 네, 소녀 가장이에요. 그러다가 6개월 간병인의 일자리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주인공 남자를 만납니다. 여기 네, 그 척수 장애인이에요. 그걸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촉망받던 사업가인데 오토바이 사고로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윌은 지금 존엄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6개월 있으면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 벗인 줄 알고 열심히 지내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둘이 서로 사랑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떠나는 남자와 사랑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여자 스토리가 또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인 루가 많이 설득을 하지만 결국에는 윌이 존엄사 선택의 뜻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엔 죽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좀 해피엔딩이잖아요, 모든 영화는. 근데 이건 이제 죽으면서 끝나긴 했지만 여자 주인공한테 많은 것을 주고 가요. 뭐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도움도 많이 주고 가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일단 영화의 시작은 이 여자가 잘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네. 카페에서 이게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만남을 가지는데요. 그 첫 만남이 까칠해요. 남자가 엄청 까칠하니까 이걸 보고 좀 당황을 해요, 여자가. 그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자기를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알 거예요. 그 무슨 원숭이 구경하듯 하는 듯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휠체어를 저렇게 타고 있지? 어쩌다가 저렇게 사고를 당했지? 되게 그런 눈을 많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처음 나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만나면서 아무래도 부잣집 남자고 막 이러니까 네, 또 어떻게 간병해야 되지? 긴장감 속에 만나고, 남자는 내가 또 동물원 원숭이가 되는 그런 느낌 같은 그런 걸로 대면을 하겠죠. 그렇게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깨 아래로 다 이게 마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척수라는 건데, 척수가 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등에 있는 모든 신경계통을 관장하는 게 척수거든요. 근데 척수가 다치면은 목 척수, 뭐 등 척수, 허리 척수, 엉치 척수 이렇게 있대요. 근데 목을 다치면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고, 등을 다치면 등 아래로,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그렇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다 못 쓰는 거예요, 어깨 아래로는. 근데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 타이틀이 이래요. 내 삶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셨는데, 이원준이란 분이에요. 근데 육군 부사관이었어요. 총망 받는, 정말 군인으로서 되게 많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 체력도 너무너무 좋고, 그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가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 아래로 전부 다 마비가 옵니다. 33살, 애가 셋이에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 체온을 조절하지를 못해요. 그 자율신경계까지 다 망가져서 정말 이 목 아래는 거의 쓸 수 없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도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이분이 입으로 이렇게 긴 막대를 물고 컴퓨터 자판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입으로 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도 죽으려고도 하고, 정말 이 삶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정말 건장했고 새 아이 아빠고 너무너무 이 실에 빠져 있었던 찰나에 인터넷에서 어떤 여자의 경험을 듣게 돼요. 이 여자는 그 표현에 의하면 3살 때 사고로 배꼽 아래 5cm부터 절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끔찍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여행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뭐 채팅이든 뭐든 온라인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여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좋은 아빠 노릇을 하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2년 4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마치고 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애인식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해요. TV에 보면은 엄청 그 강의도 잘하고 되게 핸섬하게 생기셨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합창단 활동도 해요. 노래도 잘 부르나 봐요.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하죠. 아까 그 위례에 당한 상처랑 이 분의 상처랑.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 만났고, 근데 까칠하면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에 예민해요. 근데 이 루이자는 수다스러운 여자예요.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옷도요, 이 비포의 영화를 보면 옷도 아주 알록달록해요. 막 땡땡이 무늬 입고, 뭐 막 줄무늬 입고,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정말 총천연색이 다 등장해요, 영화에. 그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수다도 엄청 잘 떨어요. 정말 말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 이런 여자한테 수다 금지를 내립니다. 시끄러우니까. 자기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막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루이자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가 이 윌이라는 남자를 선택을 하거든요, 루이자가. 그러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잣집이고 잘생긴 남자한테 간다 이러면 스토리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 남자친구의 단점이 보여져요. 어떤 단점이냐면은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루이자는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운동 매니아예요.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뭐 철인 경기도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달리고 루이자가 계속 그거를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100% 거의 맞춰줘요. 남자친구한테 다 맞춰주는, 정말 헌신적이고 착하고 밝고, 그러면서도 별로 불평을 안 해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남자친구를 챙겨줘요. 근데 남자는 이기적이고, 일단 여기서 단점을 하나 딱 이제 영화에서는 보여주죠. 네. 그래서 좀 이제 둘이 뭔가가 좀 안 맞는구나 라는 암시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애 얘기가 쭉 진행되는데, 그 정현주라는 시인이
책을 쓰셨는데 다시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사랑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둘이 함께 바로 지금 여기서. 예, 이 말과 대조가 되잖아요.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루의 어떤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루의 앞날이라든지 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그 운동하는 거에 루가 맞춰주길 원하고 자기가 어디 가는데 같이 가주길 원하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여행 가자고. 노르웨이로 여행을 가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루이자가 너무 신나잖아요. 남자친구랑 둘이 여행을 떠나니까 너무 신나서 나 가겠다고 막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들이랑 철인 경기로 노르웨이 여행 가는데 잘 됐다. 너 간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자기 친구들하고 가는데 여자친구를 거기 무슨 밥숟가락 하나 얹듯이 얹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계속 남자친구한테 실망하는 루의 모습이 보여지고 남자친구가 계속 이기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이자는 계속해서 패트릭을 존중해주고 패트릭이라는 남자친구는 루가 원하는 것을 계속 놓칩니다.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마주치는 윌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윌은 굉장히 까칠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그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되게 뛰어난 남자예요. 일단 잘생겼어요. 그리고 휠체어는 비록 타고 있지만 지적인 능력도 있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라기보다는 해프닝인데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기를 즐겨해요. 이 남자는, 윌이라는 남자는. 그러니까 자막 있는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니까 이 루이자가 하는 말이 자기 영어를 쓰니까 우리 보통 영화는 다 영어잖아요. 자기는 자막 있는 영화를 본 적이 없대요. 저 안 보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난생 처음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본 거예요. 어떤 영화를. 그러고 나서 보는데 너무 몰입해서 보니까 옆에서 패트릭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몰입을 하고 영화에 깊숙이 빠져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얼핏 보는 거죠. 이 여자는 정말 이거 난생 처음 보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흥미있게 정말 영화에 몰입을 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끝나고 나서도 서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친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등장해요. 이 집이 성 하나를 통째로 갖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간호사가 있어요. 네이선이라는 남자 간호사인데요. 잘 관찰을 해요. 정말 그 환자를 이렇게까지 케어를 하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간호사다 할 정도로 영적인 거 케어하고 육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케어를 열심히 해줘요. 근데 그냥 돈을 받아서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환자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이 간호사가. 그래서 보면서 네이선이라는 이 환자 간호사가 루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윌이 웃는 거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고. 오랜만에 웃는 거 본다고. 네. 그러니까 참 되게 재밌는 거는 일단 존엄살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도 어떤 그 이성과 친해지잖아요. 그럼 약간의 그 사랑이 싹 트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웃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는 사랑이라는 거 있고 그 감정은 정말 사람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영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비춰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좀 친해졌어요.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요. 윌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너는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인생이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예전에 패션에 꿈이 있었지만 접었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어려워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인생은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내 꿈을 접고 누구 때문에 뭘 하고 이거는 아니다. 너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루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루가 이제 외출을 해요, 잠깐.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열이 나서 잠들어요. 외출하고 나오니까 이게 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감기 몸살 정도잖아요. 아픈 사람은 감기가 걸리면 바로 폐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렴이면은요, 이게 면역력이 약해버리니까 그냥 사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픈 거랑 아픈 사람이 아픈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졌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다독이면서 잘 이렇게 케어하고 눕혀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윌의 과거를 봐요.
너무 멋진 거예요. 뭐 스카이 다이빙도 하죠. 뭐 정말 바다 위에서 막 놀죠. 친구들하고 열심히 살죠. 직장생 열심히 하죠. 이런 걸 봐요. 근데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산 남자가 지금 이렇게 마비가 돼서 누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연민의 정도 느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그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존엄사를 이제 시행하려고 스위스에서 편지가 한 통이 와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몸은 고통스럽고 조금만 아프면 폐렴으로 돼서 이미 뭐 4번이나 죽을 뻔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정말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도 엄청 많이 대화를 한 거죠. 나는 계속 이렇게 자살 시도할 거다. 나는 스위스 가서 난 저기 안락사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겠죠. 부모가 끝내는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기다리는 상태고 아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상태고, 이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내 아들이 오래 사는 걸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6개월 동안에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조금의 마음에 혹시 변화가 일어나서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 간병인 아닌 간병인 말동무도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지만요. 그래서 이제 루가 알게 됐어요. 그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기는 몰랐던 사실. 그 어떻게 죽으려고 하지? 어떻게 스위스를 가서 그런 자살을 하려고 하지? 이거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루가 여동생을 찾아가요. 여동생은 미혼모예요. 7살짜리 아이를 둔 미혼모인데, 그 동생이 여튼 언니보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연애도 해봤고 애도 낳았고 막 이런저런 그 사회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충고를 하죠.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남은 그 몇 개월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임무일 수도 있지 않냐. 선물을 해줘라 그렇게. 그리고 많이 놀고 많이 웃게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루이자가 결심을 해요. 아 그래. 좋게 해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돌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내가 노력을 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돌려서 그냥 살게 할 수 있어라는 희망도 또 품습니다. 버킷리스트 역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뭐 이렇게 목록이거든요. 근데 버킷리스트의 유래는요. 옛날에 교수형에 처할 때 양동이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목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밧줄로 하고, 그 다음에 양동이를 톡 치면은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유래된 게 이제 버킷리스트예요. 양동이를 치고. 그래서 사형 집행 전에 뭐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루가요. 생일이 맞아져요. 그래서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하는데, 윌도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요. 남자 주인공, 아픈 사람도 초대를 하고, 전 남자친구죠. 현재는 남자친구지만 남자친구도 초대를 해요. 이렇게 2명을 초대를 하죠. 가족들과 초대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비교를 해요. 어떤 비교를 하냐면 이 패트릭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또 알려줘요. 할아버지는 생일 선물을 주는데 옛날부터 그 루가 아기 때 모습이 담긴 앨범, 그거 앨범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앨범을 선물을 해줘요. 그러니까 앨범을 딱 보니까 막 아기 때, 자기가 2살 때, 3살 때, 5살 때 막 이런 행복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기뻐요. 행복한 그런 선물을 받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네, 선물로 정말 뜻깊은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패트릭, 그 남자친구, 이기적인 남자친구는 어떤 선물을 하냐면 목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목걸이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패트릭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 이름. 네. 본인 이름을 쓴 목걸이를 선물을 해줘요. 네, 그래도 받았어요. 근데 이 윌의 선물은 뭐냐면요. 윌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한창 얘기할 때 루이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는 타이즈가 있어요. 타이즈, 말벌 무늬 타이즈, 말벌 무늬 그 타이즈가 있는데 긴 노란색 그 타이즈에 까만 줄무늬가 쭉쭉쭉 있는 거예요. 말벌 무늬 타이즈. 그게 너무너무 그거 신고 돌아다녔는데 그거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서 뭐 없고 이제는 파는 것도 없어서 그냥 속상해요.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심쿵 포인트를 아는 거죠. 이 윌이라는 이 남자가 센스 있게. 그래서 그거를 특수 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뜻깊은 선물을 또 받는 거잖아요. 루이자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여기 비교가 되죠. 패트릭 자기 이름이 써 있는 목걸이를 준 남자와
자기가 그냥 얼핏 얘기한 그 정말 소망했던 그 선물을 준 남자가 딱 비교가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 루이자라는 여자가 많이 변화를 얻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또 아까 버킷리스트 했잖아요. 이 남자를 위해서 자기도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공연도 보고, 네, 또 같이 경마장에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이자가 윌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덕분에 난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존엄사를 앞둔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윌이라는 이 남자가.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여자는 클래식 공연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어렵게 살았으니 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못 누렸겠죠. 근데 클래식 공연을 가요. 클래식 공연을 가면서 그 클래식 공연을 보면서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이거든요. 그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잠재력을 느낀 거예요. 윌이. 아, 이 여자는 클래식도 누릴 수 있고, 네, 이런 걸 느끼죠. 근데 이런 비슷한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옛날에 왜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 영화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 예, 줄리아 로버츠가 왜 거리의 여자였는데 뭐 정말 이렇게 부자 아저씨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부자 아저씨가 클래식 공연 데리고 가요. 오페라를 봐요. 네, 생전 처음 오페라를 본 거예요. 근데 오페라를 보면서 이 줄리아 로버츠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잠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런 생각이 있고 뭐 어떤 지적인 것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부자 아저씨가 간파를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루이자가 이런 행동도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윌이라는 남자는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매일 고통과 시달리고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존엄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까칠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옛날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이냐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네,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열심히 삶을 살아갔던 그 남자였고, 사고 후에도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을 끝까지 내 의지대로 살고 싶다. 죽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그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는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6개월간의 엄마 아빠한테도 시간을 줬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모르지만요, 제 주변에 이렇게 장애인 분이 계신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불편해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게 많이 느껴져요. 길 다니면서도 턱 하나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 여행 가서도 계단 하나 있는 것도 불편하고, 전철을 타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정상이면 내려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외모까지 조금 만약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 시선이 좋진 않겠죠. 뭔가 좀 이상하게 보고 뭐 불쌍하게도 보고 이런 시선도 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 윌이라는 사람도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무례한 시선들을 많이 겪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윌이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자기가 몸이 이러니까 소외되고 뭐 나는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루이자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정말. 예. 루이자한테 조언도 해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많이 해주려고 해요. 루이자 아버지가 실직 상태였는데 직장까지 구해줘요. 예.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를 루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남자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그 물질적인 혜택도 주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정말 그 용기가 있고요. 사랑할 줄 아는 남자고요. 여러 면에서 루이자 현재 남자친구랑 비교가 많이 되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결국 루이자가 움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부모의 입장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엄마가 대화를 해요. 편지가 딱 오니까 아버지가 읽고 있고, 우리가 이제 위를 보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자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울면서 나는 인정 못 하겠다고. 나 내 아들 그렇게 가는 거 싫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윌과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보내줘야 된다. 이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럴 수 없다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아버지가 나도 걔 부모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아프고 나도 아프지만 나는 그 아이의 심정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잘 보내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막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이 죽으러 간다는데. 네. 네, 이 과거에 예전에 1900 한 90년도부터 99년까지요.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있었냐면 잭 캐보키언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한 9년 가까이 130명의 그 환자를 안락사를 시켰어요. 안락사를 도와줬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폐암이라 몇 개월 못 살아요. 저 죽고 싶어요. 그러면은 죽을 수 있는 처치를 마련을 해줍니다. 장치를 마련을 해줘요. 뭐 어떻게 하냐면 생리수염수를 달아놓고요. 링거에다가 또 수면제 그리고 독극물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다 준비를 해주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이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생리수염수가 몸 안으로 이렇게 쫙 퍼지겠죠. 그 다음에 수면제가 들어와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든 상태에서 독극물이 몸으로 주입이 되면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그 죽음의 기계를 발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그 한국의 그런 60분 토론 이런 것처럼 그 다큐멘터리에 이게 방영이 됐는데요. 어떻게 방영이 됐냐면 1998년에 루게릭병 환자가 루게릭병이 뭐냐면 이제 온몸이 마비되는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락사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요. 그리고 그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을 합니다. 난리가 났죠. 1998년이면은 이런 존엄사가 있지도 않는 약간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생소한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지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2급 살인죄로 10년에서 25년 선고를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가석방으로 풀려요. 조건이 있어요. 의사 면허 박탈됐고요. 그리고 약품 수입 금지, 약품 사는 거 금지 이런 조건으로 가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음의 권리를 주장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죽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도와준 거고 죽음에 대한 권리를 환자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금지되고 면허도 금지되고 약품도 못 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을 또 이렇게 안락사를 시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가리고 환자한테 일산화탄소를 주입시켰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죽음을 도와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안락사 합법화하기를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거는 정말 살인죄거든요. 어떻게 의사가 사람을 죽이냐.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가 조금 빠르죠. 안락사 이런 관련들이. 그래서 찬반 논란이 시켰어요. 어떻게 의사가 사람을 목숨을 그렇게 끊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편하게 죽을 수 있게끔 권리를 준 거다. 의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된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편하게 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결과는 스위스에서처럼 안락사도 지금 생겨났고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런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000명의 사람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이걸 동조했어요. 안락사 허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허용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죽음은 내가 권리를 죽을 때 내 권리로 갖고 싶다. 죽는 것도 내 권리로 가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서울신문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존엄사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돕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조력 자살이라는 거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할 때만 도움받는 거. 그러니까 약을 먹건 주사를 맞건 이거 내가 하는 거겠죠. 그걸 조력 자살. 그다음 안락사라는 거는 의사가 버튼도 눌러주고 대신에 주사도 놔주는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안락사의 개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조력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스위스인가 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되게 밝아요. 밝게
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준비돼야지 해야지 뭐 그래서 약을 타줘. 이렇게 물약 같아요. 이렇게 컵에다가 하얀색 가루 넣고 막 섞어서 이렇게 줘요. 근데 엄청 쓴가 봐요. 그래서 누워 있는 할머니한테, 두 분 다 나이가 많은데 할머니한테 줘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마셔요. 나 이거 마시면 되는 거야? 되게 밝아요. 아주 무슨 그냥 잠자려고 하는 사람 같아. 아, 나 이거 마시면 돼요? 막 이러면서 마셔요. 근데 너무 쓰다 막 이러면서 초콜릿 갖고 와 막 이래요. 초콜릿을 막 먹어요. 근데 마시면 2분 안에 잠드는 거예요. 네, 2분 안에 잠들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콜릿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다 인사해요. 아, 뭐, 나 이거 먹고, 아직 안 졸린데? 그러니까 2분 정도 되면은 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졸음이 오고, 나 이제 잘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침 흘리게 되면 더 이상 녹화하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존엄하게 죽고 싶다. 예, 이쁜 모습으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2분 내에 그 마시고 잠이 드는 장면까지가 인터넷에 나와요. 네,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냥 정말 잠드는 것처럼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네 아주 깔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괴롭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 스위스로 가시는 그런 그 조력 자살 과정이 또 나와요. 그 서울신문에서 디그니타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력 자살을 도와주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에 가면은 매년 거의 1,600건의 존엄사가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디그니타스에서 이제 행해지는 건데 외국인은 한 해에 200명, 한국인도 몇 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디그니타스라는 단체가 마련한 숙소가 있어요. 블루하우스예요. 파란색 지붕이 있는 2층 집이에요. 2층 집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휠체어 탄 노 부부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블루하우스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8시간 만에 웅구에서 이렇게 실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조력 자살을 뒀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 조건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그냥 내가 뭐 자살하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면 일단 그 불치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본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고통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스위스 가면 죽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가서도 한국에서 진찰을 다 받았어도 거기 가면 스위스 의사 선생님 3명 만나서 진찰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우울증 있는지 없는지, 정말 무슨 이유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지,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많이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고 싶으면 나 거기 가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우울증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도 충분히 생각을 하게끔 시간을 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가서 막상 약을 주잖아요. 50%의 사람들이 안 먹는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죽는다는 이 결심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호주에서도 구달이라는 생물학 박사가 그 104세 되셔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한 그런 경험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한국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윌이 루이자에게 그 이제 사랑을 느껴요. 서로 사랑을 해요. 근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되는 이 남자의 마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싶다고 자기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 안 죽고 눈을 매일매일 뜨고 싶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겨우 말해주고 눈 맞춰주고 그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러면서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다. 나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갈망의 이유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선이라는 환자 간호사도 이런 말을 해요. 윌이 선택하는 인생이 중요한 거다. 윌이 죽음을 선택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윌이 이런 선택을 하니까 너무 실망을 해서 자기가 못 돌려줬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안 굽혀요. 자기는 끝까지 가서 죽겠다라고 해요. 정말로. 그래서 루이자가 실망을 해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마음을 돌려놓고 싶었지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요.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또 대단한 참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딸이 나왔나 봐요. 이 세상 누구라도 그 남자를 설득할 수 없다. 뭘 하겠다고 다짐한 이상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루이자는 내가 못 돌려놔서 내 책임 같았지만 아버지 얘기를 듣고 깨닫고 그 남자랑 같이 못 가고 스위스를 먼저 가요, 남자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윌이 이제 죽는 거를 옆에서 보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손 붙잡고 가족의 품에서 편하게 눈을 감는 거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윌은 그런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고 사랑하는 여자 품에서 이렇게 생명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요. 그 루이자가 파리로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레이션이 쭉 나와요. 편지 읽어주는 윌이 그 목소리가 쭉 들리는데 선물을 해줘요. 많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여자애가 가족 걱정 안 하고 삶을 꾸려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 중요한 이야기, 너의 꿈을 펼쳐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여주인공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편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비이기적이에요. 전 남친한테도 굉장히 잘했고, 또 자기가 맡은 그 환자에게도 충실한 그런 환자 케어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윌도 그런 모습에 반했고, 그 윌이 죽으면서까지도 이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고, 네. 정말 이 윌이라는 이 영화 속 인물이지만 죽어가면서까지 존엄사를 선택을 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 그러면서 정말 충실하게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의 주체가 남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특히 이런 말 하죠, 부모들은.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했다.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나의 결정. 그래서 태어나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인생을 결정한다면 내 존중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윌이라는 이 인물이지만 그 부모 입장, 그다음에 간호사의 입장, 또 사랑하는 여자의 입장을 두루두루 이 영화는 섭렵을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존엄사까지 이렇게 마치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 되게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죽음과 관련한 생각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